자, 제6절 횡령죄입니다. 자, 의 보시면 자, 횡령죄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 반환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객체가 재물돼 있죠. 그래서 순수 재물죄고요. 영득죄, 탈취죄다 했네요. 자, 보호 정도는 위헌범위다 했는데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판례 별표. 자,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위태범이다 동그라미, 위태범, 위헌범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뭐가 된다? 횡령죄다. 이런 말. 됐어요? 밑에 사법상 그 담보 제공 행위가 무효이든지 침해되는 결과 발생했는지 여부 관계없이 횡령죄가 된다. 왜요? 위헌범이니까. 자, 본질 가보세요. 자, 본질 관련해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영득행위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된 타인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데 횡령죄 본질이 있다는 견해인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득의사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득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득행위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는 됐고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두 번째 횡령행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한다. 불법 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된다. 이것이 횡령죄다라고 해서 두 번째 줄 영득의사, 세 번째 줄 영득의사 나와 있죠. 그래서 영득행위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영득의사를 실현한다. 실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기수식이 관련해서 실현설적 입장이 있고요. 외부에 인식된다 라고 했을 때 표현설 뒤에 배울 거예요. 이런 입장이 다 있는데 이 판례는 두 가지를 다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횡령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좀 보죠. 자, 타인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객체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죄다 이겁니다. 타인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위탁관계에 의해서 타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관자가 아니면 횡령을 저지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횡령죄가 되려면 반드시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객체는 뭐다? 타인 재물이다. 타인 재물. 됐어요? 내가 보관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했을 때 횡령죄가 됩니다. 그리고 미수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보관이 그러면 여기 보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관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형법상의 점유 개념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자, 지금부터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는 128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이 보관이란 말 한번 볼게요. 보관. 자, 일단은 제가 동산 갖고 볼게요. 동산. 자, A라는 사람이 동산을 갖고 있어요. 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다. 시계를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시계를 친구 B한테 맡겼어요. 야, 너 이거 좀 보관해 줄래? 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보관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에 관련된 점유를 이전했지. 어떻게 했다고요? 점유를 이전했다고요. 점유를 이전했다. 그래서 이 B가 점유자. 여기서는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이 보관자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시계는 누구 거죠? A 거죠. A 거. 그래서 A 소유이니까 타인 소유죠.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관자가 되죠. 그래서 횡령죄가 되려면 객체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이어야 돼요. 자기 점유. 됐습니까? 그래서 이 B가 이 시계를 C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임의 처분이란 말이 지 멋대로 동의받지 않고 처분한다 이런 말이에요. 처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만 되면 이렇게 점유 이전만 되면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보관자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요. 교재를 와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각주 나와 있죠? 각주. 볼게요. 절도죄의 점유는 사실상의 점유를 지배를 의미하며 객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상의 지배 이외에도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법률상의 지배 안 받습니다.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뭐다? 점유다. 점유.
이 점에서 절도죄의 점유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횡령죄는 사실상의 지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교재 와보세요. 노트 와보세요. 자,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절도죄의 점유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동산 한번 볼게요. 부동산 여기 있죠? 부동산.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지금 A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자, 친구한테 가서 야, 이 부동산 좀 네가 보관해주고 있을래? 라고 하니까 알았대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부동산을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시계라는 동사는 시계를 건네주면 됐단 말입니다. 점유를 이전하면 B는 보관자가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걸 들여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를 바꿔주는 거예요. 명의를. 그래서 이 부동산이 A 명의였었는데 그 A 명의를 B 명의로 바꾼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B가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B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의자가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 관계는 사실상의 지배만 하면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명의를 바꿔야 되니까 법률상으로 B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토지와 건물이 B가 명의자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은 누구 건가요? 그렇죠. A 소유죠. 이 토지와 건물은 지금 A 소유예요. A 소유. 근데 내가 지금 법률상으로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사람이 이 C라는 제3자에게 가서 그걸 지 멋대로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 와보세요. 이 법률상의 지배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EX, 명예신탁관계다. 명예신탁관계. 그래서 지금 방금 보았던 이 사실관계가 무슨 사실관계입니까? 명예신탁법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와보시면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시면 부동산 나와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아니라, 즉 점유로서 보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는 뭐였어요? 점유는 동산이었어요.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처분할 수 있는 뭐다? 권능이 있느냐를 갖고 따진다. 자, 다시 한번 노트를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부동산이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B 명의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B 명의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B는 이것이 이 부동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처분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 권능이 생긴 거예요. 권능이 생긴 것이다. 왜?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B가 처분하게 되면 은행에 가서 뭐 담보대출 받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가서 팔아먹거나 하면 전부 다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자, 다시 보시게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를 가지고 횡령죄 여부를 따지겠다. 이런 말. 됐죠?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분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상속분의 상속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를 보시게 되면, 자,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등기가 원인 무효이거나, 자, 원인 무효이다. 세무. 자, 위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는 보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B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자, 갑이란 사람이 을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란 사람이 을 몰래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을 몰래 이 토지를 이전 등기 해왔어요. 이것은 원인이 무효인 등기예요. 그러면 갑은 처분 권능이 있어요? 처분 권능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이 을 몰래 이전 등기해온 것을 병이란 사람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B는 처분 권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됐어요? 자, 밑에 가보시면
자, 이 판에도 잘 나오는데 자, 파란색으로 원인 무효 세무 치시고 원인 무효 등기 명의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므로 보관자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미등기 가볼게요. 미등기. 자,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떨 것이냐? 자, 위탁관계에 의해서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가 보관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시골 전원주택 같은 경우 관리인을 둘 수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관리자가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처분하게 되면 또는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버리게 되면 명의 보존 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죠. 자, 밑에 판을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나와 있지.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 관리 지배 동그라미 이 자가 보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가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판례 별표 쳐보세요. 방금 배웠던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상 경우와는 달리 점유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이해되세요?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를 갖고 보관자 여부를 따지지만 부동산은 점유 여부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빨간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 밑줄 짝 그시고 권능 동그라미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갑녀는 남편이 사망하자 그 건물을 전처 소정의 자식들인 을병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쵸? 이때 갑녀는 위 건물에서 혼자 거주해 오다가 이를 정에게 매도하였다 했어요. 자, 혼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전처 소생의 자식들이 인감을 다 찍어주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겨나는데 인감을 찍어주지 않고 혼자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갑녀가 처분 권능이 없으므로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로 2번 볼게요. 공동상속한 자들 나와있지? 여기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집은 나와있지? 상속집은 여기서부터 다 세모를 쳐야 되네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까지 세모를 쳐야 되겠네요. 자, 이것은 처분 권능이 있다 없다? 처분 권능이 없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쓸게요. 처분 권능이 없다. 없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요. 이제 뭘 볼 것이냐면 은행 예금 볼 거예요. 은행 예금. 자, 은행 예금이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그림도 법률상의 지배와 관련된 것인데요. A라는 사람이 돈이 좀 있어요. 사람이 금전이 있는데 금전이 많아요. 그래서 B한테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돈 좀 몇 억이 있는데 이거 네 명의로 좀 보관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친구야 알았어 내가 보관해줄게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전을 B에게 준 거예요. 근데 점유이전이 아니라 물론 점유이전도 되죠. 점유이전이 이때는 자기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가 이 동전을 자기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B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해둬요. 예금을 해둔다고요. 그럼 예금을 해두면 이것이 자기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내 돈이 아니라 A 돈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B가 은행에 넣어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그렇지. A 거다. A 소유가 되고 나는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률상의 점유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B가 이 돈을 막 쓰거나 A가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게 되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다시 이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은행에 자기 명의로 예금 중이다. 이 예금 중인 것이 바로 뭐예요? 법률상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법률상의 지배. 그쵸? 그래서 보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명의신탁 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예금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계좌 명의신탁 사건 별표를 쳐보세요. 자,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 법률상의 지배를 말한다. 그치? 법률상의 지배 이게 나와 있네요. 빨간색으로 이 금전 동그라미, 밑에 금전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상의 지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예치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보관자가 되는 거죠. 자, 밑에 2번 자기 명의로 예치해두었죠? 이 바로 법률상의 지배라는 겁니다. 이 자가 어떻게 했어요? 소비하거나 돌려달라고 하는데 반환 거부하게 되면 횡령죄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자, 위에 사실관계가 그런 겁니다. 자, 밑에 팔로 볼게요. 자, 똑같죠? 부동산 얘기 나와주고 있네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 이 동그라미 치시고 지위가 있느냐, 권능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런 말이죠. 자, 가로 2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건물이 실제로 피해자가 재료의 주요 부분과 노력을 제공하여 건축한 피해자 소유라는 거예요. 피해자 소유였다. 대신 보존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미등기 같은 거, 미등기. 미등기 이퀄 미등기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미등기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라고요? 피해자가 소유자라 그랬어요. 자, 건축 허가 명의만을 갑에게 신탁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의만 넘어갔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이 피해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명의만 넘어갔기 때문에 갑회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갑회사가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보관자. 됐나요? 근데 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누구래요? 빨간색으로 이 실질적 경영자라는 사람이 올라가 보시면 이 사람이 되는 거죠.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계에 의해서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 이 관리 지배자가 밑에 판에서 누구로 나온다? 실질적 경영자로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판례부는 달라요. 판례부는 다른데 사안이 유사하죠. 자, 실질 경영자가 이것을 밑에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관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 자, 됐어요?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2번 판례도 미등기 판례네요. 자, 미등기 밑줄 그시고요. 자, 보관하고 있던 자 그랬습니다. 자, 건물에 대하여 자, 자기 명의 동그라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죠. 자, 끊고. 그쵸? 자, 미등기 건물을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실제 소유자 관계에서 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보존 등기 해버리게 되면 횡령죄가 돼요.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또는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횡령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횡령행위가 완성됐어요. 방금요. 완성된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것도 횡령이 되는 건가요? 그럼 횡령죄가 두 가지가 되는 건가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요 미등기 건물이 10억이다 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건물주가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뺏긴 거예요. 그치? 자, 횡령이 됐어요. 이 명의자가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이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담보를 대출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출받았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된 이 건물을 은행 가서 3억 대출받았다고요. 그러면 실제 건물주는 10억 플러스 3억 총 13억을 손해보는 건가요? 그래요? 그게 아니죠. 자, 이 보관자가 이 건물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리는 순간 10억 손해를 입혔죠. 손해가 났죠. 이것을 또다시 담보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 손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피해 법익이 없다는 거야. 이것은 뭐다? 새로운 피해가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지. 실제 건물주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 나와있죠. 밑에 나와있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새로운 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바로 뭐가 된다? 불가벌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라고 해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횡령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합범위 된다고 하면 틀려요. 이거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서 나오기보다는 총론 죄수론 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거기서 또 설명되기 때문에 같이 좀 봐두세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뭐 차량 얘기 나왔네요. 자, 쭉 밑에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노트에서 지금 동산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배웠잖아요. 그치?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동산 얘기 나와 있고 지금 부동산 지금 방금 배웠잖아요. 그치? 동산을 지금 맡겠다는 거지. 점유를 이전했다. 점유를 이전해서 B가 보관하고 있는 자가 처분해버리면 횡령죄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A 명의를 지금 B 명의로 바꾼다 했잖아요. 그치?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방금 시계, 뭐 TV 등을 들었어요. 자, 이것은 점유 이전을 해주면 보관자가 돼요. 그쵸? 그쵸? 공시 방법이 동사는 점유 이전인 거예요. 자,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그 예가 되는데 이 토지와 건물은 점유 이전이 안 되죠. 점유 이전이 안 되므로 점유 이전이 공시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됩니까? 등기죠.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해줘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다. 즉 동사는 점유 이전이 공시 방법이고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CF 이런 것이 있는데 중기, 덤프트럭이나 그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런 중기 차량. 그 다음에 자동차. 자, 이것은 이 중기나 자동차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이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면 동산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인 거예요. 이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산이다. 그런데 그럼 이 중기나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동산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점유 이전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여러분 차 사봤어요? 차를 내가 몰고 다니면 그 차가 내 소유가 되는 건가요? 이 자동차나 중기는 점유 이전으로 공시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우리가 자동차 등록증 얘기 들어봤죠? 등록을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중기나 자동차는 본질은 동산이지만 등록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부동산에 준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지입회사가 있어요. 회사. 예를 들면 운수회사. 운수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입차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개인 차량이지. 개인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차주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공고를 내요. 직원을 뽑는다. 그치? 대신 지입 차량을 가진, 개인 차량을 가진 사람 중에서 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운수 영업을 할 사람 뭐 기본급은 얼마고 뭐 이런 거 공고하면서 공고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차주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넣는다. 이력서를. 그래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걸 지입이라 그래. 지입. 한자로 가질지에다가 들어갈 입자. 그리고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지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이 되는 거예요? 지입 차량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입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운수회사 명의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이 회사, 지입회사 명의가 되고요. 명의가 된다는 말은 회사가 소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차주가 지금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차주가 이 차량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 누군데요? 소유자는 회사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차주가 이 차량을 제3자에게 자신이 이 차량을 몰고 다니다가 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면 이것이 횡령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여기 잘 보시라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 이전만 하면 다시 노트 펴볼게요. 여기 A가 시계를 B에게 맡겼죠. B가 지금 보관자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랬어요? 이 B가 이것을 C라는 사람에게 시계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이게 횡령이 된다 했잖아요. 그쵸? 지금 다시 와봐요. 여기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차량이잖아요. 차량은 준부동산. 등록을 해야지 소유권 넘어간다 했잖아요. 지금 이 차량이 지금 회사가 소유자지 이 차주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록증을 이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등록증은 지금 회사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차량을 몰고만 있다. 점유만 하고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처분한 것을 횡령으로 봐야 돼요. 횡령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동산처럼 취급했던 얘기인데. 자, 다시 노트 펴보세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의가 비명의로 바뀌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B가 이 C에게 임의 처분을 한다 했을 때 이 건물이 지금 자기 앞으로 명의가 돼 있다. 즉 그 말은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했다 했을 때 이걸 횡령을 한다 했거든요. 이건 부동산일 때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 그치? 자, 그럼 다시 와보세요. 지금 이 차량이 지금 회사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 사람에게 너 앞으로 명의할래? 명의 신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부동산에 준해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동산에 준해서 횡령이 된다고 봐야 돼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판례가 어떻게 법리 구성을 했냐면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부터. 지금 이 차량은 그 등록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등록증이 필요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자, 밑에 동산처럼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점유 여부가 아니라, 즉 동산처럼 점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등록증이니까 부동산처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시해야 한다. 그러면 요 세 줄만 읽어볼게요. 요 세 줄만 보게 되면 이 차주는 지금 등록증이 나한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처분 권능이 있다 없다? 처분 권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판례가 78도 1714, 2004도 3276 이 판례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판례가 이걸 바꾸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겠대요. 그럼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지입차주에게 지금 자기 앞으로 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처분 권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차량을 자기가 그냥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의 점유. 법률상의 점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점유만 하고 있잖아요. 점유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가 지금 이동성이 크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록증보다는 현실적인 점유가 더 중요시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법원은 이 이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진실한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했다면 이것이 횡령죄가 된다는 논리로 바꾸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그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으로 막 물 건너가잖아요. 대포 통장으로 막 둔갑하잖아요. 대포 차량으로 막 둔갑하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등록증이 내 앞으로 처분 권능이 되어야지만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권능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사실상의 지배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가능하다는 판례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처럼 나오면 틀리고요. 자, 1번처럼 타인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 이 보관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빨간색으로 사실상 처분만 한다면 이것은 횡령죄로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차량 등록 명의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요. 차량 명의자이어야만 횡령이 된다 였었는데 지금부터 그 판례를 바꾸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입차주가 처분하면 횡령이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차주라는 사람이 빨간색으로 사실상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그 차주가 또 직원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차량을 모는 것이 아니라 이 차주가 또 직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고용해서 그 직원이 이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직원이겠지. 직원이라는 사람이 역시 차주의 승낙 없이 이것을 팔아먹잖아요. 팔아먹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차주가 팔아먹거나
차주가 고용한 직원이 팔아먹거나 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돈을 예치해 두었네요. 자,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단독으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했다. 그러면 이건 뭐지? 법률상의 지배죠.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지배를 각각의 공동예금 채권자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치? 이때 보관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4번, 5번을 묶으시면 이게 바로 법률상의 지배. 법률상의 지배와 관련된 판례죠. 자, 밑에 5번은 앞에 있는 판례랑 똑같아요. 금전 동그라미, 수표 동그라미, 수표 동그라미, 보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관자가 되는 것인데 함부로 돈을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다 라고 하는 판례가 돼요. 자, 다음 파란색 뜨시고요. 원인 무효는 말씀드렸습니다. 원인 무효는 보관자가 되지를 않는다. 자, 물품 제조 회사가 농지를 살 수 있나요? 농지 못 사요. 농지법에 근거하면 농지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제조 회사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무슨 등기다? 원인 무효 등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자가 될 수가 없는 판례죠. 자, 그 다음 2번 판례.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다 했어요. 무관하게 이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죠. 그러니까 신탁자하고 수탁자와 명의신탁 관계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이 진정한 소유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위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위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걸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진정한 소유자와 관계에서는 뭐다? 진정한 소유자와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위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진정한 소유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뭐다? 원인 무효다. 이런 말이. 그치? 나오죠? 원인 무효다. 그래서 이걸 처분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의 관계에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돼요.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을 묶어보세요. 1번하고 2번은 원인 무효 판례니까. 자, 3번은 부동산 얘기죠. 부동산 얘기인데 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 세무 치시고 그래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 그래서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자, 이 얘기예요. 노트 펴보세요. 이 부분이죠. 자, 지하주차장 임차료 임의소비 사건인데 자,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1층, 2층, 3층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이 지하주차장 임대료, 이 지하주차장을 임대해서 받은 임차료는 이 건물에 살고 있는 갑이 1층에 살고 있고 을이 2층에 살고 있고 3이 3층에 살고 있다가 예를 들면요. 이 지하주차장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죠. 세대주.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유 부분이다. 공유 부분. 이 공유 부분은 뭐다? 갑을병정 전원의 공유라는 거예요. 전원의 공유. 따라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임차료를 일방적으로 독점 임대해서 이거를 지 멋대로 처분한 거야. 처분한 것이 횡령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전원의 공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1인은 처분 권능이 없으므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 사례가 바로 2번인데 전원의 공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 세무 치시고 이 임차료는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 1인이 독점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처분 권능이 없으므로 이 사람은 뭐다? 처분 권능이 없으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이 판례 무지 잘 나와요. 별표 쳐두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